네, 첫 번째 순서로 함께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정동일 교수님이십니다. 정동일 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정동일입니다. 사실은 얼굴 뵙고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토론도 해보고 그다음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도 하시면 저도 좀 머리를 좀 쥐어 짜서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유 때문에 화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강의안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전공이 아무래도 리더십과 혁신 과정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혁신 사례 같은 것들을 쭉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강의 내용들을 딜리버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제가 그 혁신 사례로 굉장히 많은 예를 드는 게 거의 대부분 글로벌 컴퍼니들,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의 사례들이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업장의 구성원들, 직원들 50명, 100명 미만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도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들 포함해서 대기업들 굉장히 지난 25년 동안 교수라면서 일을 많이 해봤더니, 특히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디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훌륭하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걸 실행할 리더십과 역량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업 사이즈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조금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요새 아마도 여러분들 사업장에 나이가 젊은 구성원들이 점점 비중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좋은 리더십은 이런 거다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혁신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거의 강박관념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대기업이나 시스템이나 체계가 잘 짜여진 그런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고, 앞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리더십의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그 리더십의 조직 사이즈와 CEO의 리더십에 관련된 그 연구 결과들을 몇 개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놀랍게도 CEO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더십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상 연구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CEO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에 얼마나, 특히 재무 성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 근데 사실은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 연구할 때 팀장의 리더십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CEO의 리더십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CEO의 리더십이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범위가 보통 한 5%에서 6% 정도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연구 결과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응이 야, 생각보다 작네? 실망스럽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포함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포춘이라든가 비즈니스 윅 이런 잡지들을 보면은 유능한 CEO가 오면은 기업이 바로 다음 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예를 들면서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고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고 제프 베이조스의 예를 드는데, 사실은 그런 리더들은 예외적인 케이스지 실제로 기업 성과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 대신 재미있는 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업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CEO의 리더십이 펌 퍼포먼스의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은 분명하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기업의 사이즈가 작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리더십이 대기업에서 CEO로서 직원들 5천 명, 10,000명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의 CEO의 리더십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이거 어쩌면 내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자부심 또는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리더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직의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리더십 강의를 들으시면서 습득했던 여러 가지 리더로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같은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대기업의 사례들이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의 사례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는 리더십의 여러 가지 뭐 이상적인 리더십, 리더로서의 행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세팅에서 나온 연구의 결과나 관찰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5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리더십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리더는 성공하려면 똑개형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가 이끌어야 조직이 성공한다. 네, 저는 중소기업 이끄는 사장님들한테 그것만큼 위험한 얘기가 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시스템이나 능력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례고요. 연구를 해보면 조직 사이즈가 작은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장님에게 훨씬 더 적합하고 더 바람직한 리더십은 똑개가 아니라 똑부형의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를 접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권한 위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되 조직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조직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 스스로 직접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 또 챙기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조직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대기업에 적합한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리더십에 굉장히 큰 차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조직에 맞는다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한 번쯤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리더십이다 보니까 리더십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제만 해도 오전에 뭐 회사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통신기업의 팀장님 한 분이랑 화상으로 코칭했고요. 오후에는 대표적인 철광회사 계열사 사장님들 2분 뵙고 또 리더십 코칭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돼서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통신회사 또 사장님 뵙고 코칭을, 어저께는 코칭을 4번이나 해서 굉장히 좀 저도 배운 게 많았는데,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리더십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뭐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런 거 하세요 저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까지 접해봤던 많은 실패한 리더들을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거의 비슷비슷한 이유로 실패하더라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 이제까지 하신 만큼 하시되 저는 리더십 강의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 협박 이런 거 안 합니다. 하신 만큼 하시되 리더십에 대해서 올바르 방향 설정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과욕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패하는 리더들의 3가지 공통점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각자 조직을 한번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하는 리더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평소에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이런 분들일수록 뭐 업무 관련된 지시 명령 일삼고 오로지 성과만 내려고 직접적으로 뭔가 직원들에게 자꾸 뭐 쪼기도 해보고 압력도 넣어보고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희한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꼭 뭐 때 되면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뭐 이벤트처럼 쇼처럼 온갖 것들을 다 해보겠다고 구성원들 앞에서 공약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때 중에 하나가 대단히 불행하게도 사장님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모여서 리더십 강의들을 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굉장히 필기 열심히 하시고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시작하자마자 직원들 불러 모아서 한마디 합니다. 아마 당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저께 리더십 강의를 화상으로 한번 들었는데 느낀 게 많아. 그러면서 온갖 것들 다 한다고 공약 남발할 때 직원들 구성원들이 뭐 앞으로 리더십을 좀 사장님의 리더십을 경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사장님 지난달에도 어디 이상한 데 가셔서 리더십 강의 듣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공약 남발한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한.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람들의 집단 특성 중에 하나가요. 앞에서 리더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한마디 하면 그건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기억력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간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뭔가를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거 몇 가지만 추려서 조직 운영에도 리더십상에선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요. 좀 많은 것들 하겠다 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겠다로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실천 과정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리세요. 내가 조직 운영하면서 정말 실천하고 싶고 구성원들도 실천하길 원하는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길 원하는 몇 가지 원칙이 뭔가. 그래서 이것들만 반복적으로 하면 구성원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따라갈 만한 뭔가 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좋은 리더십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실패하는 리더들의 또 두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이런 분들일수록 리더십에서 자꾸 막 정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행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답이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TV나 방송에서 맨날 듣는 세계적인 기업 이끌어가는 창업자들이나 경영자들의 리더십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정답이라고 잘못 알고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마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그 하이텍 쪽에 스타트업 쪽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뭐 영락없이 관심 갖고 있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인 리더가 한번 돼보고자 시중에 나와 있는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이런 책들 읽고 열심히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면서 준비된다 느낌이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때 실천했다는 리더십을 얼추 이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얼굴 보고 질문 드려야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노력 해보신 분들 중에 직원들 반응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은 해보셨는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혹시 이런 거 기대하시나요? 야 우리 사장님 이번 주부터 느낌이 왠지 스티브 잡스 느낌 나지 않냐? 네. 그나마 나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뒤에서 야 열심히 일하는데 왠지 짝퉁 같은 느낌 안 드니? 대부분 직원들 반응이 이겁니다. 야 갑자기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화상으로 강의하면서 앞에 중요한 VIP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런 용어 쓰기 참 그렇지만요. 리더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정답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내가 실천해야 될, 따라가야 될 리더십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무능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요. 내가 처한 상황도 틀리고요. 달성해야 될 목표도 틀리고요.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좌절만 경험하니까 결국은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듯이 이런 식의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야, 리더십은 몇 번 노력해 봤더니 결국은 타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리더십 자체에 대한 뭐 포기하는 결과까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는데, 너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내가 실천해야 될 리더십의 정답이고 목표인 양 잘못 이해하시고 결국 좌절하고 리더십에 대한 포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리더십 책 쓰면서 뒤에 커버 페이지에 이렇게 쓰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나 제그 웰치 따위는 잊어라. 이런 리더십 책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스티브 잡스나 제그 웰치처럼 되려면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 교육이 효과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리더십은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지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잊으시고요, 뒤돌아보시고 그들의 직원들의 나에 갖게 되는 신뢰는 이런 사람들 흉내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일관된 행동을 통한 예측 가능성에서 온다. 이것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일하면서 접했던 리더들 중에 리더십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크고 거창한 것들을 실천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자기도 실천하려는 모습 보이고, 특히 의사결정 내릴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 가지고 나름 일관되게 내리려고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장님 아마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러라 그럴 것 같아. 본인도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CEO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직원들 입장에 생각할 땐 딱 요 한 문장이 직원들이 느끼는 경영자의 예측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하는 리더들의 공통분모는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직을 이끄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다 보면 직원들 행동 중에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 띌 때 종종 있으실 거예요. 속으로 야, 이 정 과장 이런 행동은 말이야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고 빨리 이런 거 고쳐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지난 두세 달 동안을 한번 시간 5초 드릴 테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많은 리더들이 실패하는, 특히 리더들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는 리더십의 세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많은 리더들이요, 리더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특히 정 과장이 내가 아끼는 직원 중에 하나예요, 후배 중에 하나예요. 출근하자마자 전화 걸어서 정 과장 나 좀 잠깐 보자. 애정어린 마음 가지고 야단도 쳐보고 따끔하게 조언도 해주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타일러도 보고, 그래서 정 과장의 행동을 바꿔주는 게 내가 실천해야 될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조직 운영하시던 분들은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직을 이끌어보자. 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구성원들의, 사람들의 두 번째 집단 특성은요, 직원들은요 구조적으로 사장님의 의도나 의중을 다 헤아리고 믿고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은요 사장님이 또는 앞에서 상사가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이걸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의도 가지고 이런저런 행동하니까 이해하고 믿고 따라오겠지, 안 이해하고 안 믿고 안 따라오는 모습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퇴근길이 굉장히 외로워지실 겁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야. 차라리 앞으로 내일부터 리더십을 실천하실 때요,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들이 어떻게 하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에 녹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가 기준에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나 부서나 기업의 문화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반대로요, 성공하는 리더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보단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훨씬 더 큰 조직 이끌어도 무리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준비한 내용, 실패하는 리더들의 세 가지 공통점 기억하시면요, 더 많은 노력하려는 생각보다는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또 구성원들을 이끌어 보겠다. 이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은 제가 화상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리더십 강의를 화상으로 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이걸 어떻게 거꾸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습관처럼 고민하는 그런 멘탈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업하다 보면 항상 계획된 일들이 착착착 계획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보단 자꾸 어긋나고 뻐그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 리더십 분야,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리더의 멘탈 머슬이다 또는 리질리언스다, 뭐 회복 탄력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런 역경이나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조금 더 포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더십 강의 분명히 누구도 안 해봤던 화상 강의 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화상으로 하니까 내 집에서 또 내 사무실에서 교수가 앞에서 강의하는 걸 듣다 보니까 앞에 30-40명 모여서 리더십 강의 듣는 거에 비해서 내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풀어내시더라고요.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30-40명 모여서 팀장님들이 듣다 보면 누구도 손을 안 드는데 30-40명 팀장님들이 각자의 방에서 거실에서 리더십 강의 들으면 채팅창에 제법 본인들의 고민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화상으로 많은 리더들의 고민거리들을 접해봤더니 가장 많이 올라온 대한민국 리더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1위는 젊은 직원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요새 젊은 직장 입사하는 친구들 뭐 회사에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일 시키면 뭐 왜요 이딴 소리나 해야 되는 것 같고 자기 본인의 커리어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느낌이고 이거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아마도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아마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뭐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고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고 뭐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지언정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이제까지 실천했던 리더십이 항상 옳거나 시대를 초월해서 맞는 정답일 거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어깨 위에 계급장만 훌륭하면 지시 명령 일삼아도 괜찮았고 조금 군림하고 심지어는 조인트 좀 까대도 훌륭한 리더 소리 듣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성과는 기본이고요, 수평적으로 이끌어야 되죠, 인성도 훌륭해야 되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죠.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좋은 리더, 성공한 리더 되는 게 적어도 한 4-5배는 더 어려워진 느낌이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그런 이런 기사들이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서 종종 아마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렵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조직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두 번째, 이직 퇴사를 밥 먹듯이 하더라. 불이익에 민감하고 개성이 강해 조직 융화에 어려움이 있고 이전 세대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더라. 저는요, 이거 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시각보다는 우리 회사에서도 충분히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랑 소통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요새 젊은 직장인들 회사에서 이런 불만이 누적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내부에만 컨테인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로 실어 날릅니다. 블라인드에 올리고요, 블라인드에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가 야, 땡땡 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인맥동원해서 좌로도 살펴보고 우로도 살펴보고 위에서도 살펴보고 그러다가 신문 매시를 기사거리가 되겠다 싶으면 이거 신문 기사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진행되고 일어나는 이슈들이 갑자기 사회 전체에
사회 이슈, 사회적인 이슈화 되는 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능성이 열리고 커진 그런 시대.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요, 직접 얘기 나누시고 1대1로 만나서 소통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는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십에서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더인 나와 구성원들의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디스턴스는 나이차.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얼굴이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성원들과의 나이차, 구성원들과의 물리적인 어떤 지역에 따른 어떤 그 디스턴스, 뭐 현장과의 디스턴스, 이런 것들이 리더로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끌지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구성원들과 나와의 디스턴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될, 실천해야 될 리더십은 내 관점에서 1인칭으로 리더십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최대한 3인칭에서 리더십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저도 이런 주장을 꽤 오래 했지만 작년 6월에 코로나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조직 이끌어가는 CEO분들이 뭐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세리 CEO가 코로나19 리더십이란 보고서를 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뭐 내용이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중에 제가 어쩌면 이 예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리더십을 전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삼성 세리 CEO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구성원들, 특히 젊은 구성원들의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그들이 몰입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었던 1등 답변은 요새 젊은 직장인들 경제적인 뭐 보상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급여를 높여주는 게 이들이 몰입해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 입장에선 회사에서 뭘 충족시켜줘야 몰입해서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내놓은 답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더로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뭔가를 해내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소속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몰입해서 일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과 조직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과 디스턴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내 입장에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 엄청난 노력들이 나 혼자 헛발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끊임없이 그들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좀 보시려는 노력이, 고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려요. 50대 임원 사장님들이 20대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 서비스를 원하고 기대하는지, 숨겨진 니즈가 뭔지, 그들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 50대 임원 사장님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끊임없이 그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난 5년, 10년 사이에 그래서 MZ세대라는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리더십 학계에서도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새롭게 이제 재구성이 되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젊은 직장 구성원들이 반응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건 매일매일 실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들 행동 관찰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대응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요새 젊은 직장인들 성장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세대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딴 건 몰라도 우리 사장님 또는 우리 팀장님, 우리 본부장님은 구성원들, 후배들에 대한 성장에 관심도 많고 말뿐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덕분에
나도 이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면 저렇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한번 줘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성장 리더십의 실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외부에서 아마 중요한 회의 참석해야 될 기회 종종 있으실 겁니다. 외부의 중요한 파트너사, 협력업체, 고객, 기타 등등. 자, 정대리가요, 직급이나 지금 하는 업무상 이 회의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회의고 오고 갈 내용 생각하면 한 구석에서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해도 정대리 성장에 도움될 것 같다 싶으면 내일부터 습관처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정대리, 지금 뭐 중요한 거 하는 거 없지? 나 되게 중요한 고객 만나러 지금 회의하러 나가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처음엔 의아할 거예요. 한 구석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돌아올 때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대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요것만큼은 캐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정대리, 아까 그 타이밍에서 내가 그 고객한테 그런저런 얘기 혹시 왜 했는지 알겠어? 나름 가능성 있는 정대리라면 상사가, 사장님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 한두 개 고민하게 하면 여기서 저는 성장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게 2021년에 훨씬 더 덜 강압적이고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부담 안 되시죠? 기회 될 때마다 몇 번만 반복해서 해보시면 후배들이, 구성원들이 뒤에서 야, 딴 건 몰라도 우리 사장님 직원들 성장을 위해서 나름 기회 될 때마다 노력하는 뭐 그런 건 확실하지 않니? 아마 이런 리더십을 실천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부르냐, 나만의 리더십의 시그니처 포인트 몇 개만 명확하게 해서 그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내 리더십의 거의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평가할 때 컴퓨터처럼 그렇게 50몇 가지 특성을 다 n분의 1로 나누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더십에선 리더십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퍼스널 브랜딩이 유행을 하는데 저희 리더십 분야에서는 리더로서 나만의 리더십 브랜딩을 명확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중요한 이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원들이 나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포인트들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 조금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런 포인트 몇 가지를 각인시킨다라는 생각 가지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젠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숨기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됩니까? 정말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도 제 귀에 들리고 제 핸드폰 위에 뜨는 그런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때는 리더십이 기억나실 겁니다. 직원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어가고 연출하고 그래서 생겨난 직업들도 있어요. 제가 직업상 별로 리더십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지 컨설턴트란 직업.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이제 효과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빨가 벗겨져서 직원들 앞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숨길 수 없는 시대에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저는 안 숨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숨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도 다른 단어가 아니라 authenticity,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할 때, 구성원들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해야겠다라는 불필요한 강박관념 내려놓으시고요.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진심을 가득 담아서 하자. 요새 젊은 직장인들 가짜 감별사들이라고 불러요.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합니다. 저 행동이 진짜고 저 말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키워드가 공유인데, 실천하시라는 의미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정보 접근에 대한 욕구다. 기억하시고요. 뭘 공유하셔야 되느냐? 업무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무조건 공유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공유하세요. 요새 젊은 직장인들 이번에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구나 소리 안 나오면 몸이 안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옛날 상사들처럼요. 정 과장 넌 쓸데없는 거 알 필요 없으니까 시킨 일에 열심히 해. 이게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삶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무조건 공유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요. 실천하실 때 나만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인포멀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 못 박아서 루틴하게 하시고 조금은 공식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한 달에 30분만 시간 내세요. 매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4시 반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에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다. 루틴하게 매월 만나서 공유하시고요. 시간 좀 남으시면 뭐 궁금한 거 없어? Q&A도 좀 해보시고 한 서너 달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구성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딴 건 몰라도 회사 관련된 상황, 맥락에 대한 정보는 참 열심히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사야. 그게 대표적인 포인트가 돼도 꽤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참여와 선택이 시대의 흐름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먼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저 혼자 떠들면 안 되니까요. 타워스 왓슨이란 세계적인 HR 컨설팅 회사에서 일관되게 성과를 정말 잘 내는 고성과 기업과 저성과 기업이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를 발생하는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걷어서 리포트를, 보고서를 써낸 게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개만 제가 공유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1. 구성원들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성과 기업 직원들 4%가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고성과 기업 무려 38%의 직원들이 yes라고 했다고 합니다. 변화 추진 시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가? 저성과 기업 17%, 고성과 기업 44%, 한 2.5배쯤 되죠. 현장 관리자들이 변화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도구 교육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건 고성과 기업 예스 비율이 무려 14배.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7배. 정보 공유를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8배. 고객의 소리를 공유한다. 5배. 굉장히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고성과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을 일관되게 주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오너십도 생기고 업무에 관련된 뭔가 좀 큰 그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물 중에 하나가 고성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번쯤 실천해 보시라라고 지금부터 쭉 리더십의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를 발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 관련된 이슈들은요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얘기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들이 없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실천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력 추천드릴 거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다. 지난 2-3달 동안 직원들한테 업무를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줘왔는지 오늘 강의 끝나면서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대표님들 중에 나도 모르게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할지 다 결정해서 통보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정 과장, 박상무 이거 중요한 거 알고 있지? 이거 열심히 잘해야 돼. 야 이거 10월 말까지 해갖고 와. 업무를 주는 내 입장에선 이것보다 편하고 쉬운 방법 없겠죠. 자 그런데 아까 3인칭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업무를 받아서 하는 정 과장, 박상무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래 오늘도 사장님이 시킨 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출근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할지 다 결정해서 통보하듯이 일 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몰입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 첫 단추가 좀 제대로 잘 안 껴진 느낌이에요. 이왕이면 첫 단추가 제대로 껴 있어야 나머지 과정도 좀 더 편해질 텐데 그렇다고
내일부터 모든 업무를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선택하게 하세요. 이런 순진한 조언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업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뭐 효율적일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한마디로 이 업무는 잘못되면 큰일 나겠어. 잘 돼야 돼. 다른 업무들도 다 딜레이 될 것 같고 성과 내는데 정말 큰 영향을.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몇 가지 업무만이라도요. 적임자가 누군지까지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평적인 시대여도 적임자가 누군지 판단하는 건 전 리더의 몫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박 차장이 적임자인 것 같아. 역량이나 경험을 보면. 통보하지 마시고요. 박 차장과 그 업무가 우리 회사에 왜 중요한 업무고 어떤 이유로 내 생각에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든지 한두 번 얘기 나눠서 어려운 거 알아요. 속는셈 치고 한 번만이라도 박 차장이 사장님 저도 평소에 좀 관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만들어 볼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 당하듯이 그 업무 맡아서 하는 박 차장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업무다. 박 차장의 눈빛이 다르고 업무 자꾸 꼬일 때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지. 자, 저희 분야에 데시하고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70년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란 영어로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 제목은 거창한데요.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선택권과 통제권이 중요한 존재고 이 선택권과 통제권이 박탈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1.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업무가 그나마 잘 풀리면 누구 욕할 일도 없겠죠? 내가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박 차장과 업무를 사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업무가 꼬이고 안 풀릴 때. 자, 그럴 때 통보받고 일한다 생각하는 박 차장은 이제 욕하고 블레임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같은 팀에서 협조 잘 안 했던 최대리를 욕하기 시작하고요. 유관부서에서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 안 해줬던 정 과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상황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결코 좋은 상황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여러분들 조직에 또 연결을 시켜 보면요. 아까 디스턴스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현장과 거리가 꽤 디스턴스가 생긴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에 일하는 임원분들 만나뵈면 가끔씩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요. 현장은 내가 좀 알고 있지. 이런 생각과 물론 경력이나 이력 살펴보면 현장에서 10년, 15년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현장은 좀 알고 있지 해서 그 현장이라는 게 내가 10년 전에 경험한 현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과연 내리고 있느냐. 10년 전에 경험한 현장을 가지고 현장은 좀 알고 있지 하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안 내리면 2021년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본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이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의견 있었지만 앞에서 사장님이 정 과장 의견 좀 줘봐 했을 때 괜히 나대지 말고 듣기나 하자. 과연 이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8.3%가 그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건강한 조직의 정의를 누가 물어보시면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조직이라고 대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년 교수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조직이랑 일을 해봤지만 지구상에 그런 조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한 조직의 정의는 개선돼야 될 문제점들이 생기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그런 조직이 저는 건강한 조직에 더 현실적으로 맞는 정의가 아닌가. 강의 듣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건강한 조직 만들고 있는가. 자, 그러려면 왜 좋은 의견 있어도 사장님 또는 상사하고 공유하면 좋을 텐데 자꾸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해봤더니 뭐 별다리 바뀌는 것도 없는 느낌이고 나만 찍히는 느낌이고 무려 42%가 해봤더니 달라질 것들이 없더라. 이게 아까
데시안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학습된 무기력증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요, 구성원들과 소통한다고 가까이 다가와서 의견 물어보기 앞서서 스스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나오면 내가 실행할 상황과 의지가 되는지. 과연 제 주장은요, 실행할 상황과 의지가 안 된다면 형식적으로 차라리 직원들 의견 물어보지도 말자. 왜? 정과장 입장에서 사장님이 의견 좀 달라 그러면 갈등하겠죠. 근데 좋은 정과장이라면 분명히 용기 내서 얘기할 겁니다. 사장님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용기 내서 얘기하는 순간 정과장 입장에선 과연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까 생각해 보시면, 나름 용기 내서 말씀드렸으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실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다음 달에 어디서 강의 듣고 직원들에게 소통 활성화하자. 그래서 다시 정과장한테 다가와서 정과장 의견 좀 줘봐.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직 운영하시는데 도움될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구글 인사팀이 연말에 팀 단위로 성과평가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있더래요. 어떤 패턴이냐? 작년 말에 좋은 성과 내서 상위 10%, 20%에 들었던 하이 퍼포밍 팀, 고성과 팀들이 올 연말에 바뀌느냐?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가 되더라. 한번 성과를 잘 내기 시작한 팀들은 일관되게 잘 내더라. 그래서 구글이 외부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성과를 잘 내는 팀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려 180개 팀을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거둔 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더 화제가 됐던 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과 잘 내 하나도 안 맞아떨어져서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같이 일한 기간이 길어서 팀워크가 좋아서 성과가 6개월 된 팀들이 6년 된 팀들보다 팀워크가 좋아서 고성과 팀이 된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팀에 일 잘하고 능력 뛰어난 팀원이 한두 명이 있느냐 없느냐도 일관된 공통분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구글에서 발견한 고성과 팀들의 5가지 공통점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서 지난 5, 6년 사이에 혁신, 리더십 관련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아마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측정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이런 관련한 교육도 많이 진행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지? 내일부터 뭐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거 말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강의 듣는 대표님들이 이것만큼은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 만한 유일한 제 부탁은요, 1대1의 만남을 활성화해 보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높이기 위해서 제일 쓸모없는 게 내일 아침에 직원들 회의실에 몰아놓고 야, 의견 좀 줘봐. 이거 직원들 입장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피상적인 얘기. 자, 그런데 지금 강의 듣는 대표님들 중에서 야, 직원들 숫자도 많고 뭐 시간도 안 나는데 1대1의 만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대1의 만남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안 난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한번 재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요, 굳이 내가 붙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인데 이제까지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업무들이 과연 한두 개가 존재하는지, 그거 한두 개만 내려놓으셔도 직원들 서너 명 만날 시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시간이 안 난다? 약간 핑계 같은데, 2번째,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2부류로 추리시기 바랍니다. 1. 리더로 성장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직원들 추리시고요. 2번째, 일이 몰려서 지금 번아웃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추려서요, 그럼 만나서 뭐 하시느냐?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만나자마자 정 과장,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 너무 꼰대스럽잖아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부르냐? 관계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사가 반드시 챙겨야 될
본질적인 질문 4가지라고 표현하는 질문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메모해 두셨다가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 지금 하는 업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해내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세 번째 질문, 내년엔 어떤 업무 하고 싶어 하는지.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커리어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회사에서 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1. 무슨 고민하고 있고. 2.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3. 내년에 어떤 업무 하고 싶어 하고. 4. 커리어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면요, 상사분들이 후배들, 직원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얘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오래 일했고 얘기 많이 나는 편이어서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 한 명만 설정해서요, 지금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다 갖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5점 만점에 4점이나 5점 줄 수 있겠다, 자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상사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아, 얘네들이랑은 평생 갈 사이야. 정과장은 지금 다른 회사 가려고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또는 상사분들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1대1의 만남이 그 어떤 회식보다 훨씬 더 구성원들 오래 우리 회사에 머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직원 한 명당 30분이면 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의 만남을 10월 가기 전에, 11월 초 넘어가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시면, 아, 사장님만큼은 얘기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뭔가 믿음과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체로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든, 뭐 요새 유행하는 AAR을 하시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간 결론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뭐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관련해서 아마 학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 잊으시고요. 2021년에 성공하려면 이네이블러가 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스타일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유용성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바뀌지만 이네이블러에 해당하는 건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대단해서 영원할까? 이네이블러의 정의를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는, 성장시키는 그런 상사. 그래서 저는 성남시라든가 성남산업진흥원은 여기 강의 듣는 사장님들한테는 이네이블러다라는 생각이 오늘 와서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내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이네이블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 발치에서 나를 보면서 딴 건 몰라도 우리 사장님이랑 일하게 된 다음부터 과거보다 내가 20, 30%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것만큼 구성원들 입장에서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리더십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무슨 변혁적 리더십이니 서번트 리더십이니, 저는 이런 것들보다요 훨씬 더 그들에겐 의미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네이블러가 어떤 것들인지 제가 문장 2개를 읽어드리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한국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문장의 한 8, 90%가 똑같은데 단어 몇 개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누구나 글래드스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상사란 확신을 갖고 생각을 갖고 방을 나가게 된다. 그런데 디즈레일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직원이란 확신을 갖고 방을 나가게 된다. 리더 역할하는 분들한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60, 70%는 전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가 아마도 전자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한테 어떤 상사랑 일하고 싶어지세요? 한 90%가 2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 텐데, 저도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 6, 7년 전부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기업에 가서 강의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5, 6년 전부터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나름 뭔가 좀 일하면서
뒤돌아보면 야 그땐 진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지. 그런 시절이 한두 번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그때로 되돌아가서 물론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일 자체가 흥미롭고 의미 있고 재미있어서 또는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몰입해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같이 일했던 상사가 건네준 따뜻한 한마디 보여준 행동 덕분에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됐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나를 뛰게 했던 상사의 한마디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경험 있는 분들은 나를 뛰게 했던 상사의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 1,500명한테 거둔 코멘트들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뛰게 했던 상사의 한마디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믿고 맡겨줄 때 정 과장 책임 테니까 소신껏 한번 해봐. 정 과장 입장에서 이 한마디만큼 몰입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파워풀한 한마디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책임져주는 느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느낌, 따뜻하게 챙겨줄 때 난 네가 잘할 줄 알았어, 믿을, 같이 가줄게, 힘내, 경력개발 승진 지원할 때 또 있어요. 실수 감수하고 책임져, 멘토로서 지혜와 정보를 줄 때 솔선수범, 관심, 인정, 칭찬, 관심, 경청, 공정, 칭찬, 존중, 격려 지원, 챙겨주고 책임져주고 칭찬, 책임져주고 자신감, 용기, 목표의식, 격려, 믿음 한 1,000개쯤 있다고 생각하죠.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자, 질문 2개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뛰게 만들었던 여러분이 경험한 상사의 그 한마디와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마 대부분이 별 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직원들 뛰게 만드는 상사의 한마디 읽어보셨는데요.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야 이건 좋은 건 알겠는데 능력 받기야, 이런 항목이 한 개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뛰게 만드는 상사의 한마디는요, 크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관심 갖고 지켜봐주고 한마디 하면 존중해주고 책임져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좀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느낌. 여기 어디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나 재결치의 조직 운영 노하우가 끼어들 틈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직장인들 뛰게 만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 몰입하게 만드는 내가 실천해야 될 리더십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하는데 항상 계획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차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정 교수님, 저는 그런 훌륭한 상사 만나서 일할 행운은 없었는데요. 이런 상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사요? 딴 건 몰라도 그 인간처럼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상사는 경험해 봤어요. 처음에 웃었는데요. 회사 다녀보면 그 인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어깨 축 처지면서 아 짜증나,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그 인간의 그 한마디를 써달라. 이게 그 인간의 그 한마디들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유 묻지 말고 시키는 언제까지 끝낼래? 놀랍게도 선택하게 하라의 우연히 정반대.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상사하고 선배인데 직원들 앞에서 비참하게 깰 때 저는 강의할 때 중요하다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으면요 10분 20분 안 떠듭니다. 무조건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외쳐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한다. 쫓아다니면서 주절주절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슬로건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10번만 외치시면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그 효과를 지금부터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자, 외칩니다. 요거 바탕으로 칭찬은 공개적으로, 야단은 개인적으로. 한번 들으셨으니까 들으셨던 분들은 한 10년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말 바꾸기, 너 못하면 바꿔, 너 그것뿐이 못하는데 그러셔. 성과 안 나면 다 네 잘못이야. 이분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20년 전에 잘못한 일을 들먹일 때. 골프 칠 때 자기도 늦게 치면서 나한테만 늦게 친다고 다 그치는 상사. 공정하지 못할 때, 진정성 부족, 편애할 때, 열심히 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날 이용하려 할 때, 불신, 독선, 모욕적인 중요한 의사결정 미루고 욕하고 자기만 살고자 정보공유하지 않고 말과 행동 다르고 무조건 해봤다 의견 묵살, 책임 회피, 방향되시 못하고 자기만 생각, 나에게 무관심.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리더십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네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장점을 극대화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장점 극대화는 후배들한테 물려주시고요.
올라갈 만큼 올라간 분들한테 반드시 바뀌어야 될 리더십의 네 번째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에겐 장점 극대화보다 단점 최소화가 훨씬 더 중요한 리더십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요, 결론을 내려드리면 저는 뭐 리더십을 크고 거창하게 정의하는 게 별로 안 좋아서요. 리더십이란 우리 사장님 좀 이상해, 뭐 하자고 하면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리더로서 내가 가진 능력이다.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추상적인 단어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은 이것 때문이라도 믿고 따라갈 만해. 이거에 해당하는 걸 조금 더 넓히고 강화해보자. 이게 저는 신문의 컬럼에 나만의 원띵을 찾고 이걸 명확하게 그들 머릿속에 각인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업무 관련된 지식, 역량, 경험, 통찰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인맥일 수도 있고요. 진정성일 수도 있고요. 성장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해서 그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느냐. 타고난 리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장님 타고난 리더야, 이런 성장하는 과정을 못 보고 결과물만 보니까 타고난 리더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요. 당당하게 구성원들 이끌어 보시라라는 마지막 조언 드리면서 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강연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적다가 조금 늦게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질의응답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질의들 지금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익을 내는 사업적 사고방식을 버리거나 극복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임직원들의 인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굉장히 평범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 않나. 사람이 타고난 스타일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신다면 예전에 우리가 맨날 들었던 격언 중에 하나, 세술은 세부대 담으라는 그런 얘기처럼 저는 오히려 새로운 조직을 꾸려서 새로운 구성원들과 도모를 해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기존 사업을 하는 직원들을 부서만 바꿔서 신사업을 위해서 한 번쯤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해 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을 부서만 바꿔서 신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그런 각도에서 새로운 직원들, 적어도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바꿔 보시는 게, 새로 채용해 보시고 그런 경험이 많은 직원을 한 번쯤 새로 배치해 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저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새로운 성장에 대한 사업을 추구해 보는 게 기존의 사업에서 그냥 지시와 명령 이런 것들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 유형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하는 신사업의 사장님이 발휘하셔야 될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구성원들과 새로운 각도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더 큰 모자를 씌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넘어서 일을 주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많이 헷갈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과연 본인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결국은 저는 경영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을 치열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시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철학 중에 하나가요.
조금 성과가 있다고 모든 직원들을 리더라는 모자를 씌워서 모든 직원들이 리더 역할을 해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성향이나 선호도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더 기대치를 임포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답을 주는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을 저는 그 영어로 readi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좀 더 챌린징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을 readiness라는 측면에서 아주 심플하게 ready 그리고 not ready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not ready에 해당하는 친구한테 뭔가 챌린징한 새로운 업무들을 맡겨서 좌절시키고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의 잠재력을 뭔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보다는 조금 레디한 직원들을 위주로 작은 업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서포트라든가 감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나눠 한번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역량과 태도면을 바탕으로 그 레디니스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작은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그 업무의 증가분을 마주대할 때 포기하지 않고 챌린징하지만 흥미롭게 뭔가를 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까. 지난 한 20, 30년 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요. 본인들이 평소에 했던 것보다 한 120% 정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한 20% 정도 되는 챌린징한 목표가 가장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높으면서 더 좋은 성과 내서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레인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그런 정보 같은 것들 데이터 같은 것들 활용해 보시고 직원들 성향별로 한번 좀 나눠서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하시면 모든 직원들이 꼭 리더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한번 추진해 보시면 조금 좌절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레디네스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직원들의 역량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줌을 통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화면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지금 질문자분께서 화면에 잡히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KH 메디케어 대표 고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대부분 통계적 근거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이 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빅데이터는 그다지 위기를 포착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빅데이터는 큰 그림을 얘기해 준다 뿐이지 우리 회사가 뭐 위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주는 뭐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척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업계 전반적인 어떤 뭐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을 뭐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어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확인하시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위기를 조금 사전에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게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매출 증가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재무제표상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정해서 그걸 무빙 에버리지로 지난 뭐 6개월 동안에 이 좌표 재무제표들의 변화 추이가 어떤가를 치열하게 살펴보시면 경쟁기업보다 적어도 한두 분기 정도는 앞서서 위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대표님이 고객과 시장을 대표님의 눈과 귀와 손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기회와 위기와 가능성은 결국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 내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시장에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들을 치열하게 관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 번쯤 해보자. 그게 두 번째 조언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내가 지금 가려는 길을 한 번쯤 걸어가 보았던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을 한두 분 정도를 멘토로 여러분들이 직접 어프로치를 해서 그 한번 이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이나 감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기별이라도 한 번쯤 식사하면서 들어봄으로써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닥칠 위기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를 타사와도 비교를 해보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또 선례나 멘토분들과의 분기적인 만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정동일 교수님과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